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결산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는 5가지 패턴의 기말수정 분계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재무제표 간의 연관 관계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실기편 문제 5번 결산을 풀기 위해서 이번 단원 공부하고 있다, 그죠? 실기편 문제 5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 유형을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출발합시다. 먼저 우리 교재에서 이번 단원 본문 맨 뒤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부터 봅니다. 재무제표 간의 연관 관계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연동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이고요. 굉장히 눈에 익을 겁니다. 이미 제2장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간의 연관 관계를 구경해 보았었다 이겁니다. 자, 실제 확인해 봅니다. 제2장에서 보았던 전기분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라는 그림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지요? 자, 제2장에서는 우리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어리버리한 상태였습니다. 그와 달리 지금은 그때보다는 회계 실력이 조금 늘어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결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좀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원 제5장에서 원가 회계를 공부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좀 미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5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거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제2장에서 배운 내용과 이번 단원에서 확인하는 내용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있다면 전기분 재무제표는 시사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와 달리 단기분 재무제표는 시산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산표에 있는 재고자산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 자, 제2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약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단기분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라는 그림 봅니다. 자, 금액은요 지면관계상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출발점은 합계 잔액시산표입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에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제품, 제공품, 원재료에 대해서 잔액이 딱 있다 이겁니다. 요 재고자산의 잔액은 다른 재무제표로 연결되는데 원재료와 제공품의 재고금액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의 세부산식으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서식. 원가 회계에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지난 강의에서 숫자를 어렴풋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았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물건 만들려면 3가지 형태의 원가가 필요하다, 그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자, 먼저 재료비를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재료비요. 외부에서 재료를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 금액이 바로 생산에 투입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겁니다. 원재료 구입해도 창고에 그대로 모셔두면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재료비 구입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즉 재료비의 사용 금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때 어떤 산식으로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 더한 거 A 플러스 B에서 기말 원재료를 뺀 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산식으로 사용된 재료비를 구했습니다. 다만 타겟형 대체라는 게 있다면 이것도 추가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를 기호를 T로 붙이면 A 플러스 B에서 C뿐만 아니고 기말재고뿐만 아니고 타겟형 대체도 빼야 된다. 이렇게 산식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해서 재료비 사용액이 딱 도출되고 노무비랑 제조경비 합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올해에 제조 과정에 투입된 총 원가였다 이겁니다. 투입이 된다고 그게 전부 다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지? 미완성품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공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에서 올해 투입된 총 제조원가를 더하면 A 플러스 B가 된다, 그지? 거기서 기말까지 완성되지 않은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제 드디어 올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도출되고 이름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은요, 결론값이 올해 완성된 물건이 있을 때 그 완성된 물건이 얼마 주고 만들어진 거지? 이름이 뭐라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것이 제조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요 금액 흘러가는 과정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랑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합계 잔액시산표에 있는 잔액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다 이겁니다. 6,000원과 9,000원 떼지요.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있을 거고 매출원가 있을 겁니다. 매출원가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인데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외부에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 이겁니다. 제품을 팔아가지고 받는 돈이 매출액이고요. 돈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상대방한테 주어야 된다, 그지? 팔아먹은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은 얼마 주고 만든 제품이었지? 라는 개념이 매출원가였습니다. 매출원가는 이러한 산식으로 구해진다, 그지? 기초 제품에서.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의미가 뭐라고? 올해 완성된 물건입니다. 완성되었다고 팔리는 건 아니다, 그지? 팔리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매출원가는 올해 팔린 제품이 얼마짜리 얼마 주고 만든 물건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초에 제품이 있었다고요. 작년도에 안 팔리고 올해 넘어온 거다, 그지? 기초 제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 합한 거 A 플러스 B에서 기말까지 안 팔리고 남은 기말 제품을 뺀다 이겁니다. A 플러스 B에서 C를 뺀 것이 매출원가라는 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겟형 대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호를 붙이면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C 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D까지 해야 이제 매출원가가 도출되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표시되고 그 아래쪽에 판관비 있고 그래서 결론값은 손익계산서 결론값은 당기순이익이었다. 됐습니까? 자,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여기서 올해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드디어 올해 기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올해 기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국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렇게 5가지 보고서의 숫자가 연동되는 것을 다시 한번 쭉 그림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2장 때보다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와닿는다, 그지? 그리고 원가액에서 다시 한번 요 내용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연관관계 살펴보았고, 자, 요 연관관계를 실제 우리 프로그램 메뉴에서 숫자 당연히 똑같겠지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부터 열어볼게요. 요 순서대로 이제 실제 메뉴 숫자 확인한다고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자, 12월 31일로 연다. 자, 재고자산 쪽에 그치? 제품 1,800만 원. 제공품 900만 원, 원재료 600만 원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명세서 봅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 12월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죠? 원재료비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구입한 거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그리고 마이너스 타겟 대체한 것이 684-229-000입니다. 그리고 노무비 요렇고 제조공비 요렇고 그래서 요거 세 개 합한 것이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올해 투입된 총원가다, 그지? 투입된 거가 완성되는 거 아니다. 제공품이라는 걸로 고려해야 된다.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한 거에서 기말 제공품을 뺀다고. 타겟 대체 있으면 그것도 빼야 되겠다, 그지? 그러나 제공품에 대해서는 타겟 대체가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론값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튀어나오고 838-473-670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값 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그지? 기말 제공품 900만 원, 기말 원재료 600만 원 요거는 합계 잔액수산표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끌려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가봅시다. 자, 손익계산서. 자, 12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한 거에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 C 빼고 타겟 대체 있으면 D 빼고 해서 제품 매출원가가 도출되고 826-973-670이다 이겁니다. 826-973-670. 그리고 요 산식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 1,800만 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합계 잔액시산표에 있는 숫자가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838-473-670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론값 뭐 그것이 끌려오는 거다 이겁니다. 838-473-670 그지? 이렇게 연결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가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결론값 확인하자, 그지? 단기 순이익입니다. 159-696-083 159-696-083 요게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이고 요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재무상태표를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 재무상태표 먼저 열어본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봅니다. 12월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12월 보십시오. 무슨 이상한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자, 대조표가 뭡니까? 재무상태표의 옛날 이름이다, 그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무에서 옛날 이름인 대차 대조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옛날 이름, 재무상태표 옛날 이름, 대차 대조표라는 잔재가 여기저기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아, 재무상태표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뭔가 다릅니다라는 요상한 멘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요 그림에서 연관관계 확인했잖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로마자 1번 합계는 당연히 재무상태표로 끌려가야 된다. 요 두 개는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연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보니까 요런 이상한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뭔가 지금 조금 불완전한 상태가 있는 거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상태다. 그거를 좀 미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재무상태표 메뉴를 먼저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해결될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메뉴 닫아버리고요. 다시 이제 순서대로 지금까지 손익계산서 메뉴 열었잖아, 그지? 그 다음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먼저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다시 열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엽니다. 잘 보십시오. 클릭합니다. 클릭. 자, 보십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를 열었더니 무언가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라는 이런 보조창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 다른 메뉴는 상관없는데 특이하게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메뉴는 내가 무언가 작업하는 순간 그 내용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특성이 있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데이터를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뭐 미비점은 보완하고 하는 준비 작업을 했을 거다, 그지? 그런 준비 작업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의 금액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버렸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를 열면 이미 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라는 요상한 안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한 개를 클릭하면 되잖아, 그지?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칠 때는요, 그 시험 치는 데이터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요 묻는 보조창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데이터를 세팅해가지고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보조창이 뜨더라도 예를 클릭하든 아니요 클릭하든 전부 동일한 결과값이 나타나도록 아마 데이터가 제공될 겁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채점이 뭔가 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뭐 스트레스는 내려두시되 여러분 이제 학습하실 때 데이터를 많이 열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이런 보조창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지? 둘 중에 아니요를 클릭하라.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뭔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에서의 아직 결론값이 아니고 아직 결론값이 나오기 전의 중간 과정값이 불러와쳐 버린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숫자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한 그 내용이 모두 반영되고 난 최종 결론값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아니요를 클릭해야 불러와지는 것입니다. 되죠? 그 설명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메뉴를 먼저 열었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랑 재무상태표랑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요상한 안내가 나타났잖아, 그지? 그거는 요것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중간 가정값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그 숫자랑 최종 결론값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그게 달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창이 나타난 거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열면서 이 보조창에서 아니요를 클릭하면 이제 앞으로는 재무상태표에서 뭐 그런 이상한 안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됐지요? 공부 혼자 하실 때 데이터를 좀 열어보시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다, 그지? 시험에서는 이런 거 채점 대상 아니도록 잘 제공이 될 거라고. 공부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잔소리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아니요 클릭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분계 내용이 반영되어서 이제 그 금액이 싹 불러와질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단기순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어디에 있는 금액이 끌려와야 된다고? 손익계산서의 결론값 159696083이 맞는지 맞다, 그지? 이렇게 연결되구나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기로부터 2월 되어 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어. 여기서 올해의 단기순이익 합해져 가지고 요 A 플러스 B 한 것이 올해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우리 제3장에서 열심히 강조드린 부분이 있다, 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하단부에는 뭐가 적힙니까? 올해 회계 연도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열려가지고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으로 뽑아가고 주식 배당으로 뽑아가고 그런 처분 내용이 하단부에 적힌다 이겁니다. 하단부에 처분 내용이 적히면 맨 아래쪽 결론값 로마자 4번의 금액이 좀 달라질 거다, 그지? 그러나 절대로 재무상태표로 가는 금액은 맨 하단 로마자 4번의 금액이 아니고 맨 위에 있는 로마자 1번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간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는 회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말해서 2022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는 2023년도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무상태표는 며칠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절대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론적,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익영업 전문가에서 메뉴제 열었고 너무 구경만 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이번 회계 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뭐 제시되어 가지고 그거 입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사례 하나씩 메뉴 숫자 보고 있는 거고 보십시오. 이익영업 전문가에서 메뉴였을 때 이러한 보조창 나타나는데 아니요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회의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제5기 단기입니다. 이 회기 기간에 대해서 처분 명세가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처분 일자가 언제라고요? 2022년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즉 2023년 3월 15일이 주주총회일이다 이겁니다. 이 날짜에 처분 내역이 이렇게 결의되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처분 일자를 상단부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3월 15일 그지요? 적습니다. 단기 처분 예정일 이름 잘 보십시오. 단기 회계 기간에 대한 처분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로 보았을 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주주총회 열린 게 아니니까 단기 처분 예정일이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작년도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작년도 회계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였잖아. 그지? 요거 회계기간에 대한 주주총회는 올해 2월이나 3월쯤에 이미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기 처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회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일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자, 단기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3년 3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처분 내용을 하단부에 적으면 된다 그죠? 이익 준비금 적립을 25만 원, 이익 준비금 적립 2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25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150만 원. 주식 배당 150만 원. 그지? 이렇게 적으면 올해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 내용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 결론값 로마자 4번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결론값이 좀 달라지잖아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요게 재무상태표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는 거는 처분 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액 즉 로마자 1번의 합계 181-296-0832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메뉴 열기 전에 열고 나서 뭐 작업해도 되는데 열기 전에 작업할게요. 자,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메뉴를 보면 상단부에 전표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제1장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배웠던 거 한번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제1장 제4절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 기중에 회계상 거래인지를 식별하고 회계상 거래를 하면 차변, 대변, 분계장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총계적 원장으로 정기를 했다 이겁니다. 기중 회계 처리를 했고 이제 결산 예비 절차로서 수정 전 시산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내용을 또 정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되고 자, 이제 계정 과목 마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 마감할 때는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왜?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해야지 단기 순이익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도출한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보내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그렇게 수익비용 계정과 자선부채 자본이익 계정을 마감시키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한다라는 것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 1장 아주 어리버리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 실무를 한다고요? 당연히 이러한 순서로 회계 업무가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계 업무를 할 때 예전처럼 우리가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범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계 업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취업했을 때 법령 회계 프로그램으로 회계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순환 과정을 작업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순환 과정 중에서 많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 내용을 작업해 주니까 엄청 편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업무를 하다가 이제 회계상 거래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이라고 분개한다 이겁니다. 분개는 어디 한다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됐죠? 분개하면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죠? 그러면 기존회계 처리 수리해야 될 거는 뭐라고? 분개 입력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엄청 편하다. 자, 이제 결산합니다. 결산. 수정 전 시산표요. 자동으로 다 작성됩니다. 총계정 원장과 시산표가 자동 작성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말 수정 분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말 수정 분개도 우리가 차변, 대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 결산이라는 편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배웠다 그죠? 그렇게 수동 결산 또는 아주 편한 자동 결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기말 수정 분개만 하면 그 내용이 당연히 전기까지 되고요. 수정 후 시산표 자동 작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해야 된다고 이것도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딱 하나 클릭을 하나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서 클릭하냐면 지금 보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클릭을 하면 되는 거래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보인다 그죠?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37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 놓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12월 31일이겠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해 보면 상단부에는 지난 시간 강의에서 작업했던 결차 결대로 표시되는 분개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면 차변, 대변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해당 전표에 대해서 커서를 위치시키면 상단부에 분홍색으로 손익이라고 표시되는 분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어떤 것들이지? 자, 맨 위에 있는 전표는 이겁니다. 수익 계정은 잔액이 어디에 남는다고요? 나의 자리인 오른쪽에 남는다고. 대변에 있는 수익 계정의 잔액을 전부 차변으로 적어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름 뭘로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바꾼다고 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수익 계정을 없애면서 손익 계정으로 이름 바꾸는 요 마감 분개가 생성된 거고, 그 다음은 비용 계정 과목은 잔액이 어디 남는다고? 나의 자리인 왼쪽 차변에 남는다 그지? 차변에 남아있는 모든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이름을 차변을 뭘로? 손익으로 바꾸는 그 마감 분개가 생성된 거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변 합계는 비용의 합계를 의미하고 대변 합계는 수익의 합계를 의미한다, 그죠? 계정 과목은 손익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큰지 대변 합계가 큰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대변 합계가 컸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라고? 수익이 비용보다 더 커서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 회사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남아있는 잔액 의미가 뭐라고? 단기 순이익. 그거를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면서 어디로 보낸다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고. 아시겠죠? 그것이 손익계정의 차이를, 손익계정의 차이가 단기 순이익이니까 그거를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 더 구체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그 분계가 그 다음에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 배웠던 회계의 순환 과정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렇게 딱 구현이 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 분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예외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최종 재무제표에서만 사용하고 기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쓸 때는 뭘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팅상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을 정식 계정 과목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프로그램 특성상 나타나는 자동 분계였습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자동으로 손익이라는 분홍색 표시가 되는 분계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별게 아니고 뭐였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제1장에서 공부했던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 분계가 자동 생성된 거였다 이겁니다. 요거 어떻게 된다고?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시켜 주는데 딱 하나 작업해야 될 거는 뭐라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전표 추가라는 것만 좀 클릭해 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요게 실무상 회계의 순환 과정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은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전부 마감시키면서 올해 말의 금액을 다음 연도 초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월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이고 있잖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장에서 회계순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았지만 우리 실제 업무를 할 때는 해야 될 거는 원래 3개밖에 없습니다. 기중에는 분계만 입력하면 되고요. 기중에 화면 이 정도로 딱 놔둘게요. 모든 내용이 다 보이진 않네요. 조금 잘리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좀 잘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화면 배치시켰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한다고요. 우리 법령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면 해야 되는 업무는 딱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기중에 분계를 입력한다. 두 번째,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를 작업한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으로.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 그러면 수익비용 계정이 마감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 외의 작업들은 법령 회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쫙 진행해 줍니다. 엄청 편하다, 그지? 여러분 어차피 실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무 차원에서 내가 실제로 회계 순환 과정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들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는 제1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공부한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자세하게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더 중요한 이유. 물론 우리 법령회계 프로그램이 나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은 있지만 나는 회계 업무를 한다고 당연히 회계 순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 작업하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였을 때 뭔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지? 요걸 보면서 요런 내용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를 도와준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자신감 있게 업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런 회계 순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요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클릭만 하면 되고 그거 작업 내용만 알고 업무를 하면은 완전히 나는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제4차 산업시대에서는요.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여러 가지 업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업무를 진행하는 주체이고 AI는 나를 도와줄 뿐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AI가 도와주는 것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AI에 의존만 하는 순간 나는 AI의 대체품이 되는 겁니다. AI가 사람 업무를 대신해주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죠? 그러면 AI에 의존하는 순간 나는 구조조정의 제1순위가 된다 이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죠? 반드시 AI는 나를 도와줄 뿐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AI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좀 잔소리였는데 여러분들 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거든요. 좀 잔소리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 법령 회계 포럼이 도와주고 있기는 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 처분 내용이 제시됐을 때 하단부에 무언가 내용 적는 거 한번 해보았고 실무에서 이 메뉴를 열었을 때 내용 확인 및 입력해놓고 위에서 점표 추가라는 걸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까지 한번 알아보았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무제표 열어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거기서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것이 181-296-08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될 거다 그지요? 메뉴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자 날짜는 12월로 열린다 그지? 보십시오. 아까 나타난 요상한 보조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처분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 때 그 보조창에서 아니오를 클릭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이 해결된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자본 쪽에서 미처분 이익여금 찾아봅시다. 이익여금 중에서 미처분 이익여금 얼마라고? 181-296-083이라고. 아시겠지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연관 관계를 우리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숫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연점 해볼게요.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메뉴에서 로마자 2번 임의 적립금 등의 200이라는 거는 숫자가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다 그죠? 숫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을 적립한다든가 또는 뭐 부채를 갚기 위해서 감채 적립금을 적립한다든가 이러한 임의 적립금의 적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는 사업 확장하려고 임의 적립금을 얼마를 적립해 둔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 확장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임의 적립해 놓은 돈 더 이상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지? 그냥 주주들이 배당으로 뽑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것이 로마자 2번 임의 적립금 등의 20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기로부터 넘어온 미처분 이익여금이 2,160만 원 있었어. 그리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159,696,083만큼 생겼어. 그래서 A 플러스 B 181,296,083이 올해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2023년도 3월 1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대한 결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임의 적립금 등의 200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업 계획했던 사업 확장 계획이 바뀌어서 더 이상 임의 적립금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우리 주주들이
빼먹읍시다라고 결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 되잖아.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여기 적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옛날에 적립했던 임의 사업확장 적립금을 써먹습니다라고 뭐 지금 여기 1번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여기에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81,296,083이 아니고 여기서 100만 원 더한 금액 182,296,083이 될 거다 그죠? 그거를 이제 처분해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숫자 합계로 숫자 흘러가는 거 보면 A에서 혹시 로마자 2번에 B라는 것이 있다면 B를 더한다 이겁니다. A 플러스 B에서 로마자 3번이 처분한 거다 그지? C는 뭐라고? 2번 회계연도에 대한 처분 내용 그죠? C잖아. 그죠? A 플러스 B가 합계라는 걸로 표시됩니다. 거기서 C를 빼서 결국 마지막 로마자 4번이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A 플러스 B에서 C를 빼서 마지막 로마자 4번 요게 이제 나온다라고 기호를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임의 전입금 등은 200이라는 거 혹시 궁금하실까봐 부연 설명해 보았고요.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작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이 적혀 있다 그죠? 작년도보다 그 앞에 연도에 있었던 금액이 이제 작년도로 넘어왔을 거야. 미처분 잉여금. 그리고 작년도 회계연도의 당기 순이익이 1,4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한 2,900만 원이 도출되고 요게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확인해 볼게요.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봅니다. 작년도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900만 원. 되지요?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작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2,900만 원. 자, 그리고 작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주주총회는 언제 열린다고? 올해 2월 25일에 열렸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처분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의를 했답니다. 됐죠? 이익준비금, 적립,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사업확장 전입금 적립 그렇게 해서 토탈 740만 원만큼을 처분 결의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9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740만 원만큼을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보니까 작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로마자 4번 결론값은 2,160만 원이었고 요게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숫자 흘러가는 건 말씀드렸고 그러면 요 740만 원이라는 전기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 처분 결의 내용은 언제 회계 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올해 2월 25일자 전표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올해 2월 25일자 전표 확인.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자, 2월 25일 날 날짜 조회 봅니다. 올해 2월 25일. 자, 보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중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과목 대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자본 계정과목이고 그 부분이 감소하니까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을 겁니다. 740만 원. 대변에는 처분 내용을 적으면 된다 그지? 이익준비금 적립 4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그지?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그지?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적립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대변에 기록되었다가 차변으로 적혀서 바로 사라진다, 그지? 그리고 현금 배당 부분은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 될 거고, 주식 배당 부분은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금액은 절대로 이익 처분 내용이 반영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서 로마자 1번의 합계 금액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는 것을 열심히 강조해서 썼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재무상태표의 연관관계를 다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결론 냅니다. 힘드셨지요? 자, 우리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칠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기출 유형이라고 제목 붙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기출 유형이라고 본문 맨 끄트머리에 이제 결론 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하고 이번 강의 마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는요. 자, 결산에 대해서 실기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항 출제된다고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유형 1이라는 것과 유형 2, 두 가지 유형이 사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보면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유형 2는 출제되지 않고 원래 유형 1만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형 1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유형 2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자라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차피 실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무할 때는 당연히 유형 2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유형 2로 작업할 거니까 실무라면. 아시겠죠? 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실기편 문제 5번 결산을 풀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이렇게 유형 1과 2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유형 1은 이겁니다. 실제 기출은 이제 실제로 유형 1로 거의 대부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유형 1은 세 문항이 출제된다고 해서 1번 문항은 수동결산, 2번 문항은 자동결산, 3번 문항은 자동결산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1번 문항은 수동결산으로 풀면 된다고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결산일인 12월 31일로 날짜 적고 구분란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사용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차변, 대변 입력하면 됩니다. 1번 문항. 2번 문항은 자동결산으로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의 계산 그런 게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물론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작업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것이 자동결산이었다. 그지? 자동결산으로 푼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필요한 숫자 해당 란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이 또 자동결산으로 출제되었어.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한 다음에 매출원가 분기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하자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기말 재고 금액을 해당 란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유형 1인데요. 유형 2는 이겁니다. 혹시라도 전산 세무 2급 자격시험에서는 유형 2로 종종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인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유형 2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유형 2는 이거랍니다. 1번 문항은 수동결산이래. 2번 문항은 자동결산이래. 3번 문항은 이렇게 출제된답니다. 다음 내용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출제되면서 자료가 이렇게 출제된답니다. 자료가 이걸로 여기 있잖아, 그지? 당기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 명세, 처분 일자랑 처분 내역이 이렇게 제시된다 이겁니다. 이게 3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봅시다.
그지? 3번 문항이 이제 요 이익잉여 처분계약서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된 거야.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 열어. 그리고 처분 일자 적고 처분 내역을 적는 거야. 해봤잖아 조금 전에, 그지?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점표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요 작업까지 해야만 감점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질문합니다. 아니 자동 결산할 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점표 추가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가 출제되었다고 거기서 또 점표 추가를 클릭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맞다 이겁니다. 왜? 자동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점표 추가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에 있는 점표 추가랑 그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클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의 점표 추가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자동 결산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필요한 분계를 자동 생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기말 수정 분계라고. 그지? 그와 달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에서의 점표 추가는 무슨 기능? 수익 비용 계정 마감 분계다 이겁니다. 아이고 글자 너무 날치기다, 그지? 예쁘게 쓸게. 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에 있는 점표 추가는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분계가 자동 생성되는 기능이다 이겁니다. 서로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는 거기대로 점표 추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에는 여기대로 점표 추가를 각각 클릭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실무에서도 당연히 결산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수동결산부터 일반 점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작업하고 나서 점표 추가 클릭할 거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 열어가지고 그죠?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점표 추가 꼭 입력할 거다 이겁니다. 단축키도 다르지 않습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의 점표 추가는 단축키로 F3번이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에서의 점표 추가는 단축키가 F6번이네. 이것만 봐도 서로 다르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5번의 기출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잔소리요. 자, 또 질문합니다. 자, 전산회계 1급자기 시험에서는 유형 2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유형 1로 출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세 개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1, 2, 3번 모두 수동결산으로만 작업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가지고 점표 추가를 클릭해야만 정답 인정되는 겁니까? 그거 안 해도 정답 인정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세 문항 모두 수동결산으로만 출제된다고요? 그러면 수동결산으로, 즉 일반 점표 입력 메뉴만 작업하면 정답으로 인정된다가 결론입니다. 즉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실무라면 반드시 수동결산도 하고 자동결산도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 작업도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야. 실기편 문제 5번 결산에서 묻는 세 가지 문항 작업만 그냥 하면 그걸로만 채점하는 거다 이겁니다. 세 문항 전부 다가 수동결산이라고 그냥 일반 점표 입력 메뉴만 작업하면 되는 거야. 굳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가끔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실기편 문제 5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핵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기편 실제 기출 문제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